은퇴 후 처음으로 떠난 일주일간의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45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바쁘게만 살았던 제게는 오랜만에 느끼는 여유로운 시간이었어요. 동기들인 김 선생님, 박 선생님, 그리고 이 선생님과 함께한 여행은 마치 저희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죠. 미수가 평생 아이들만 돌보다가 이제야 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구나. 선생님들이 어깨를 두드리며 말해주셨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런 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더구나 오랜 친구들과 함께라면 더 바랄 게 없고요. 김포공항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마음 한구석에서는 남편 상호가 계속 걱정되었어요. 여보, 혼자서도 잘 지낼 테니까 친구들과 즐겁게 다녀와. 상호는 제가 여행을 떠나기 전날까지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결혼 45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거든요. 집에 가기 전에 휴대폰을 켰습니다. 남편에게 직접 전화하기보다는 아들 준호에게 먼저 연락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야, 엄마 방금 서울 도착했다. 아버지 잘 계시지? 휴대폰을 귀에 대고 물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준호의 목소리가 어딘가 무거웠어요. 어머니 잘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어머니, 언제쯤 집에 오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가슴 한구석이 불안하게 조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 괜찮으시지? 집에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택시 타고 오시겠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공항버스 터미널에서 바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상호에게 직접 전화해볼까 하다가 곧 집에 도착할 텐데 하는 생각에 참았죠. 제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현관문 열쇠를 꺼내려는데 문이 먼저 열렸어요. 며느리 수진이 문을 연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그리 다정한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 어머님 오셨네요. 여행 어떠셨어요? 피곤하시죠? 인사할까 말까 어색한 말투로 물었죠. 상호는 어디 있나? 아버님은 병원에 계세요. 수진의 말에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병원? 무슨 일이야? 언제부터? 왜 연락을 안 했어?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어요. 어머님이 여행 중이라서. 준호 오빠가 연락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걱정하실까 봐서요. 수진이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병원에 있다는 거야?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이에요. 치매 검사를 받으시다가 입원하시게 됐어요. 수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치매? 우리 상호가? 말이 안 돼. 그때 준호가 계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잘 다녀오셨어요? 준호의 얼굴은 평소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준호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왜 정신병원에? 일주일 전만 해도 멀쩡했는데. 어머니가 떠나신 다음 날부터 아버지가 이상해지셨어요. 계속 헛소리를 하시고 밤에 돌아다니시고.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치매 초기라고. 준호의 설명을 듣고 있는데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45년을 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말이 안 돼. 상호는 며칠 전까지도 신문 사설을 쓰고 있었어. 머리가 그렇게 또렷한 사람인데.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도 가족들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진이 찬찬하게 말했지만 그 말투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병원이 어디야? 당장 가봐야겠어. 가방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가시는 게. 면회 시간이 뭐야? 내 남편인데. 목소리를 높이며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때 수진이 제 팔을 붙잡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어머님을 알아보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충격받으실까봐. 그 말에 다리에 힘이 빠지며 주저앉았습니다. 정말로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게 분명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정신병원에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며느리 수진이 부엌에서 전화하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네, 맞아요. 치매 진단 확정됐고요. 보험금 청구 절차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수진의 목소리가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보험금? 무슨 보험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귀를 기울여 들어보려 했지만 수진이 목소리를 낮춰서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수진에게 물어봤어요. 수진아, 아까 누구랑 전화했어? 보험 이야기 하는 것 같던데. 수진이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아버님 의료보험 관련해서 회사 동료한테 문의한 거예요. 치료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요.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평소 수진이 우리 가족을 위해 그렇게 세심하게 챙기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명절에도 시댁보다는 친정을 더 우선시하는 며느리였는데 말이에요. 그날 오후 드디어 남편을 만나러 병원에 갔습니다. 서초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이었어요. 면회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간병인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초라해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여보, 미수가 왔구나.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힘이 없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상우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수가, 뭔가 이상해. 내가 치매라니. 믿어져? 약을 자꾸 먹이는데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져. 상호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약? 어떤 약을 주는데? 하지만 그때 간병인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면회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환자분도 약 드실 시간이고요. 아직 10분도 안 됐는데 벌써. 좀 더 있으면 안 될까요? 죄송해요. 병원 규칙이라서요. 어쩔 수 없이 남편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나가는 길에 상호가 제 손을 꼭 잡더니 말했어요. 미수가, 수진이를 조심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남편의 직감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야, 아버지 상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 오히려 약 때문에 멍해지는 것 같은데.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치매 환자들이 간혹 멀쩡해 보일 때가 있대요.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라고. 그때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아버님을 위해서라도요. 수진의 단호한 말투가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집안일에 적극적이었나 싶을 정도로요. 그날 밤 상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생명보험 가입 신청서였는데 상호의 서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서명이 평소 상호의 글씨체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보험 금액은 5억 원. 수익자는 한수진으로 되어 있었어요. 언제 이런 보험에 가입했지? 상호는 평생 보험을 싫어했는데 더 자세히 살펴보니 가입일자가 제가 여행을 떠나기 바로 전주였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의 적극적인 병원 권유, 갑작스러운 치매 진단, 그리고 이거에게 보험.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나 준호 없이 혼자 갔어요. 남편과 단둘이 대화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면회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상호가 어제보다 훨씬 또렷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수가 혼자 왔구나. 다행이야. 상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차분함이 되돌아와 있었어요. 여보, 어제 약 이야기했잖아요. 정확히 어떤 약을 주는 거예요? 상호가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약을 주는데 치매약이라고 하더군. 하지만 그 약을 먹고 나면 하루 종일 몽롱해져.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말이야. 간병인 김 씨가 어제 실수로 말해줬는데 내 약이 다른 환자들보다 용량이 많다는 거야. 상호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아침에는 약을 입에 머금고 있다가 화장실에서 뱉어냈어. 그랬더니 머리가 이렇게 맑아지더군. 미수가, 내가 치매가 아니야. 누군가 일부러 나를 병들게 만들고 있어. 남편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 제 추측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럼 약을 처방한 의사는 누구예요? 수진이가 데려온 의사야. 김모 원장이라고 하더군. 평소에 수진이와 아는 사이라고 했어. 여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호가 제 손을 꼭 잡더니 말했습니다. 미수가, 당신이 나를 구해줘야 해.
내가 여기 갇혀있는 동안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봐. 분명 수진이가 뭔가를 꾸미고 있을 거야. 남편의 간절한 부탁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약을 안 먹는다고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 적당히 먹는 척은 하세요. 상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내가 이제 연기를 해야 한다니. 세상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 그때 간병인이 들어와서 말했어요. 교수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상호가 제게 눈짓을 하더니 순순히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간병인이 나간 후 휴지에 뱉어내더군요. 미수가 이 약 성분을 알아볼 수 있겠어? 의대 다니는 친구 있잖아, 최 박사. 네, 최 박사님께 물어볼게요. 하지만 어떻게 약을 가져가죠? 상호가 약 몇 알을 휴지에 싸서 제게 건네줬습니다. 조심해서 가져가. 그리고 미수가 집에서도 조심해. 수진이는 생각보다 치밀한 사람이야. 병원을 나서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누군가의 음모에 휘말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제 말을 믿어줄까요? 집에 돌아가니 수진이 거실에서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떠셨어요? 오늘은 좀 나아 보이시던가요? 평소보다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 이상했어요. 응, 어제보다는 좀 나아 보이더라. 그런데 수진 씨, 상호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한 게 있어?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보험이요? 아, 의료보험 말씀이세요? 아니야, 생명보험 말이야. 어제 서재를 정리하다가 서류를 봤거든. 수진이 노트북을 덮더니 말했어요. 아, 그거요. 아버님께서 직접 가입하신 거예요. 만약을 대비해서 가족들을 위해. 하지만 그 서명이 상호 글씨체가 아니었어요. 45년을 같이 산 아내가 남편 글씨를 모르겠어요? 수진 씨, 그 보험 언제 가입한 거야? 수진이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한 2달 전쯤요. 아버님이 건강이 걱정된다고 하시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2달 전 상호는 신문 칼럼을 쓰느라 바빴고 보험 가입 같은 건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준호야, 아버지 보험 가입하신 거 알고 있었어? 준호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답했습니다. 보험이요? 무슨 보험 말씀이세요? 역시 준호는 모르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혼자서 처리한 일이었던 거죠. 생명보험이야. 5억 원짜리로 가입되어 있더라. 준호의 얼굴이 놀란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5억 원? 그런 큰 보험에 언제? 수진아, 이게 뭐야? 수진이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어요. 오빠, 그건 아버님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때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한 일이라면 왜 우리한테 미리 상의하지 않았니? 그날 밤 수진과 준호의 대화가 끝난 후 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분노와 결심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45년 동안 조용히 남편을 내조하며 뒤에서만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내가 나서지 않으면 이 집안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상호가 준 약을 분석해야 했고 수진이 조작한 진단서의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액의 보험 가입 과정에서 뭔가 불법적인 일이 있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의대 동기였던 최영희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영희는 현재 대학병원에서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었어요. 미수가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얼굴이 많이 상했네. 영희에게 상황을 대략 설명하고 상호에게서 받은 약을 건네줬습니다. 이 약 좀 분석해 줄 수 있어? 무슨 성분인지 알고 싶어. 영희가 약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상하네. 치매 치료제 맞긴 한데 용량이 너무 많아. 이 정도면 정상인도 의식이 흐려질 수 있어. 역시 제 추측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약을 처방한 김 원장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김재호 원장 말이야? 그 사람 좀 문제가 많아. 예전에 보험사와 결탁해서 가짜 진단서 써준다는 소문이 돌았었거든. 지금도 그런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희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희야, 이 진단서도 좀 봐줄래? 상호의 치매 진단서를 보여주자 영희가 꼼꼼히 살펴봤어요. 미수가 이거 이상해.
인지검사 점수하고 MRI 결과가 안 맞아. 이 정도 점수면 치매 초기도 아니야. 거의 정상 수준인데? 진단서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영희의 말에 확신이 섰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 바로 보험사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동창 정미를 만났어요. 정미야,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어. 우리 남편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어? 정미가 컴퓨터를 확인해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미수가. 이거 5억 원짜리 생명보험이네. 수익자가 한수진으로 되어 있고. 가입일이 언제야? 한 달 전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보통 이런 거액보험은 본인이 직접 와서 면담도 하고 건강검진도 받아야 하는데 기록을 보니까 대리인이 모든 걸 처리했네요. 대리인이 누구야? 바로 수익자인 한수진 씨예요. 정미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줬어요. 미수가, 이거 좀 수상해. 보험 약관을 보면 치매 진단 확정 시 보험금을 즉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그리고 피보험자가 요양원에 입소하면 관리 권한이 수익자에게 넘어가고. 완전히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수진이는 시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넣고 보험금까지 가로챌 생각이었던 거예요. 정미야, 이런 경우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물론이죠.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허위 진단서, 대리 가입의 불법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해요. 집에 돌아와서 상호의 서재를 다시 뒤져봤습니다. 분명히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장 뒤편에서 수진이가 숨겨둔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상호 명의의 통장과 인감도장, 그리고 여러 가지 계약서들이 들어있었어요. 통장을 확인해보니 상호 모르게 수진이 돈을 빼간 흔적들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집 담보대출까지 받아놨더군요. 이 모든 게 상호가 치매라는 진단을 받기 전부터 계획적으로 진행되었던 일이었어요. 그때 준호가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심상치 않네요. 이제는 모든 걸 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준호야, 앉아봐. 너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 내 아버지는 치매가 아니야. 수진이가 모든 걸 꾸민 거야. 처음엔 준호도 믿지 못했지만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자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수진이가 정말로.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수진아. 준호가 급하게 수진을 불렀습니다. 잠깐 이리 와봐. 우리 얘기 좀 하자. 수진이 거실로 들어오더니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보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건 어떻게? 수진아, 이제 그만해라. 다 들켰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강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만큼은 달랐어요. 남편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용기가 생겼거든요. 수진이 잠깐 당황했지만 이내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인데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속일 수는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다 나와 있었으니까요. 수진이 뻔뻔하게 변명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준호가 망설이자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족이라고? 가족이 이런 짓을 해? 당장 신고 안 하면 내가 직접 할 거야. 그때 수진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거짓 눈물이 분명했어요. 진짜로 뉘우치는 사람의 눈물이 아니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영희 박사와 정미의 도움으로 완성한 증거 자료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경수 변호사는 상호와 오래 알고 지낸 후배였어요. 사모님,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며느리가 이런 일을. 이 변호사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모든 증거가 다 있어요.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후 말했어요. 사모님, 이건 단순한 보험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재산 탈취입니다.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겠어요. 경찰서에서 고발장을 접수한 후 준호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상호에게 모든 상황을 알려줘야 했어요. 면회실에서 상황을 설명하자 상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수가 고생 많이 했구나. 45년을 살면서 당신이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 여보, 이제 곧 집에 오실 수 있어요. 의사 친구가 재검사 요청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때 간병인이 들어와서 말했어요. 교수님, 원장님이 급하게 면담을 요청하신다는데요. 김재호 원장이 직접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원장실에서 김재호 원장이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간 치료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검토해보니 치매 진단이 잘못되었네요. 즉시 퇴원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뻔뻔한 모습에 화가 났지만 꾹 참았어요. 이미 모든 증거가 경찰에 넘어간 상황이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대신 그간의 진료 기록과 처방전은 모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에 필요할 테니까요. 원장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상우가 퇴원한 날 집 앞에는 경찰차가 와 있었습니다. 수진이 수갑을 찬 채로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준호가 제 손을 꼭 잡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준호야,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거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속으론 뿌듯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 힘으로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법정에서 수진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보험 사기, 문서 위조, 재산 탈취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재판장에서 수진이 저를 째려보는 모습을 봤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어요. 진실은 이미 다 밝혀졌으니까요.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한수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 수진이 주저앉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우면서도 시원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것이니까요. 집에 돌아온 상우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서재에서 나오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수가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다면. 여보, 괜찮아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상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철학을 가르치며 평생 정의를 말했지만 정작 진짜 정의는 당신이 지켜냈구려. 그 말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뭉클했어요. 평생 남편 그늘에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제가 가족을 지켜낸 거였어요. 그날 밤 상우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정말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미수가, 이제 알겠어. 정의란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는 거구나. 당신한테서 진짜 정의를 배웠어. 그리고 준호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이 성장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어머니 같은 강한 여성과 결혼하고 싶어요. 준호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거든요. 몇 달 후 보험금은 모두 회수되었고 수진이 빼돌린 돈도 대부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재호 원장도 의사 면허 취소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상우는 다시 건강을 되찾고 칼럼 기고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단순한 가정의 그림자가 아니었어요. 위기 상황에서 가족을 구한 투사였고 스스로도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조용했던 사람이 가장 강할 수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어요. 정의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는 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